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계절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약하고 여름으로 가면서 조금 강해지는 그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조할 때 채굴을 많이 해요. 습기가 많이 차고 하면 채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작년 4분기 적자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고평가손이었었잖아요. 그럼 그 재고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더 악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죠, 지금. 오히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1분기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재고평가손이 재고평가 이익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익 개선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팔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좀 싸게 사실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하고요. 올해가 24년이니까 업계에 한 30년, 그 정도 근무했고, 아직까지는 좀 시장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는 사실 연초에 그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에서 급하게 올라오는 거에 대비해가지고 되게 부진했었는데, 증시의 어떤 전환 트리거가 됐던 거는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하면서 주주가치 부양에 대한 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 얘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주가가 전통주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많이 올라왔고요.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2월 말까지 해서 한 10조 이상을 지금 매수해주면서 시장에 좀 훈풍을 좀 불어넣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AI 열풍에 의해 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되게 강했었던 반면에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쪽보다는 그 언론에서 얘기했던 거 기준으로 하면 저 PBR주라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분류가 되는 쪽이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증시에 대해서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하는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시중에서 한동안 나돌았었던 총선용 아니냐 이런 것도 있기는 했지만은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진정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패턴 자체가 쉽게 꺼지진 않을 거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오를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는 처음에는 언론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제 총선용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커졌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는 그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당국도 지금 시장의 어떤 반응에 부응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얼마나 들어올까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일본의 밸류업 그 정책의 성공을 봤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커진 상태거든요. 같은 길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지난번에 1차 가이드라인이 나왔었지만 거기는 강제 규정이 없다. 자율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실망 매물이 나왔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금융당국에서 제재 방안 이런 것들도 강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좀비 기업들 퇴출 얘기도 좀 나왔었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진정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의 관건은 결국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어서 막연한 자율성보다는 좀 강제성이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동안에 언제 올라왔던 주식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은행.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주. 이런 쪽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 두 그룹의 특징은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성향 자체가 높았던 쪽이거든요. 그러면 안 건드려도 이미 했어야 되는 건데 정부에서 나서니까 더 열심히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보면은 밸류업이라고 하니까 저 PBR주 건드린다고 하니까 요즘 되게 재무적으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영업 환경도 좋지 않은 유통 쪽도 오르고 다 했었잖아요. 근데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무더기로 그냥 그 비스무리한 색깔 있는 것들은 다 올랐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좀 옥석이 가려지면서 오를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일본이 지금 PBR 기준으로 보면은 1.4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PBR이 1배가 안 되거든요. 아직은. 올해 23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 여력은 더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PBR이 0.6배, 7배선에서 1.4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도 PBR 계산해 보면 0.7 정도 나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규제 방안, 그러니까 제재안, 강제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명확하게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주주를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준다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 역사에서도 한 획을 그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될 것 같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난이 일어나니까 스튜어드십 이제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기업은 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 못하게 막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왔었던 거는 그 좀비 기업 같이 불투명하게 그냥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회사들은 퇴출도 시키는 거 고려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법제화되진 않았고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1차 가이드라인만 나온 거죠. 일단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된다는 건요.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날까요? 배당. 그죠? 배당을 많이 주게끔 요구를 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 주주 환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익을 최대한 주주들이 같이 나눠 가질 수 있게끔 정책을 가져가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왜 우선주가 오르냐? 그럼 우선주 하면 어쨌든 보통주보다 배당을 1% 더 주죠. 그죠? 그럼 배당을 더 준다라는 측면이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우선주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본주 대비 85%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70% 후반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우선주가 제가 2020년에 고객님들 사드렸을 때 본주 가격에 47%였었어요. 지금 65%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본주도 올라왔지만 우선주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배당 성향을 놓고 얘기하면은 작년에 현대차가 배당을 7,500원을 줬거든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연말 주가가 얼추 19만 원, 20만 원이었었어요. 보통주가. 그럼 7,500원이면은 3.7%?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우선주 주가가 9만 원대였었어요. 그리고 9만 원대 같으면 7,500원이면 8, 9, 72, 8%가 넘잖아요. 은행이자 혹시 아세요? 요즘 정기예금 들어가면 얼마 주는지? 3%대 주잖아요. 근데 이건 갖고 있으면 8%를 넘게 줬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주 주가가 급하게 올라온 거죠. 지금 이제 본주하고 우선주 가격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주면은 우선주가 그만큼 메리트가 커지게 되죠. 메리트가 커진다는 얘기는 본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주가 본주 가격에서 85에서 88% 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많이 따라온 우선주가 지금 삼성전자가 85%예요.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65%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괴리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배당을 더 많이 늘리고 자사주 소각을 계속하면 우선주 가격은 본주 가격 대비해서 줄 수밖에 없죠. 계속 올라오겠죠. 왜? 배당 금액을 늘리니까 배당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주가가 그럼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우선주가 더 크게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주를 주목하는 거고 이게 제대로 안착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85% 되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우선주도 시가총액이 크고요. 유동성이 풍부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우선주들은 좀 시가총액도 작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괴리는 좁힐 수 있기 때문에 우선주 주가가 플러스 효과가 더 많이 나는 건 사실일 겁니다. 다만 우선주도요. 거래량이 너무 적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익이 안 나는 회사 우선주는 배당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배당이 잘 나오는 우선주들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현대차 우선주 지금 올해 예상하는 배당 금액이 10,000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10,000원이 넘는다고 하면은 지금 16만 원이면요.
16만 원, 지금 오늘 15만 6천 원, 16만 원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한 7점 몇 프로 되죠.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배당 금액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우선주 쪽은 앞으로도 만약에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된다 그러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익을 많이 내면서 배당을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너무 없고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거는 기관 투자가들이 안 사겠죠. 외국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우선주 중에서도 보면 1,000억, 2,000억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건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그래도 우선주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1조 근처는 되는 쪽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 전지는 제가 작년 신사임당 첫 출연할 때부터 캐즘이다. 캐즘 구간 진입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받아야 되고, 이 조정이라는 게 산업 내에 구조조정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은 좀 어두운 터널 같은 구간이지만, 여기에서 그 자본력하고 기술력, 그다음에 브랜드 네임까지 갖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살아남을 거고,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가서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캐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캐즘 구간에서 지금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자동차 업체 구조조정도 있고요. 지난주에는 그 미국의 자동차 전기차 회사 하나 뭐 파산 얘기 잠깐 나왔었어요. 물론 부인은 하긴 했지만, 결국 뭐냐면은 이 캐즘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참여를 해가지고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시장은 그만큼 큰 게 아니라 전기차도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제 급하게 살 사람들 다 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인프라가 덜 구축돼 있죠. 그러니까 충전소도 덜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니까 가격도 또 높고 하니까 나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가격 대비해서 내연기관차보다 비싼데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걸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뭐냐면 서로 참여는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피 터지는 경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그 소위 벤처로 출발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좀 딸리는 기업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리튬 광산도 폐쇄가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업체도 파산하는 데가 있고,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도 지금 그 정리되는 회사가 있고 그래요. 근데 미국도 지금 보면 자동차 벤처회사 하나가 지금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전기차를 만드는 뭐 벤처 이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는 구간이다. 근데 옛날하고 다른 거는 한 가지 다행인 건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신산업을 구축을 할 때 보면 항상 정부 보조금을 막 줘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아먹겠다고 너도 나도 기업을 만들고 그 사업에 뛰어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보조금을 무한정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안 팔리기 시작하면은 얘들이 내부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항상 밖으로 나왔거든요. 물건을 밖으로 나와서 수출을 싸게 해가지고 주변국들을 다 죽이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조선. 우리나라가 조선 한동안 잘 나가다가 중국 애들이 갑자기 그 보조금 때문에 조선소가 막 뭐 100개, 150개 됐던 게 거의 1000개 가까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쫙 늘어나 버리니까 덤핑 나오고 하니까 우리도 덤핑으로 수주하다가 우리나라 조선소들도 거의 다 망할 뻔했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이재용 회장이 사재 넣어가지고 출자한 적도 있었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테크니컬 디폴트가 돼가지고 산업은행 관리에 넘어갔고, 산업은행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하나로 바뀌긴 했지만 한 번 어려움을 겪었고, 현대중공업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이런 식으로 주변 국가들을 애를 먹였었단 말이에요, 항상. 또 뭐 그것만 그랬던 게 아니라 화학, 철강, 그 다음에 우리나라 LCD, 다 중국 애들 그 보조금 때문에 다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IRA법을 딱 제정을 했죠. 그거에다가 FEOC라고 해서 강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관여가 되는 기업들은 아예 들어오질 못하게 차단을 했잖아요. 지금 유럽도 지금 풀어놨더니만 중국에서 저가로 자동차, 전기차 들어오고 자꾸 물건을 들여놓으니까 CRMA법 발효하고, 이번에 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하나가 통과가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재활용 관련돼 가지고 강제 규정을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싼 배터리 소재를 가지고 활용을 못하게끔
규정을 지금 이제 강화시키는 게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중국 애들이 그동안에는 중국 내에서 소화 안 됐던 게 밖으로 나가서 가능했었는데 그냥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숨 쉴 틈이 생긴 거죠. 왜? 배터리 쪽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탑티어급에 들어가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 빼고 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상위권이란 말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 SDI, 그다음에 SK온, 그다음에 양극재도 마찬가지로 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뭐 LNF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위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중국 애들하고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 애들이 밖으로 나오는 걸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좀 숨 쉴 틈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이 어려운 구간을 비교적 좀 아주 어렵지 않게, 아주 편안하지는 않지만 적자 났었잖아요, 4분기 때. 이제 이런 구간을 좀 거쳐가고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인내해야 될 구간이다. 다만 예전하고는 다른 거는 중국 애들하고의 경쟁을 외부에서 막아주고 있다. 그래서 좀 비교적 그렇게 이전에 비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아주 어렵지 않게 잘 극복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전방 업체인 배터리 업체라든지 자동차 업체의 컨퍼런스 콜을 종합해 보면 1분기까지는 어렵다.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조금 좋아질 것 같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캐즘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조금 고개를 드는 정도 아니면 바닥을 조금 탈퇴할까 말까 이렇게 좀 간을 보고 있는 단계 그 정도로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작년 연말에 11월, 12월에 출연했을 때는 연말에 주가가 좀 오를 테니까 좀 주식 줄여라.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배터리 주식 팔라고 했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실제로 올랐었어요, 연말에.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1분기에 싸게 사시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배터리 쪽 주식을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또 팔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 배터리 소재에서 가장 핵심은 리튬이거든요. 근데 리튬이 계절성이 있어요. 계절성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통상적으로 겨울에 채굴이 많아요. 그 여름에 채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건조할 때 채굴을 많이 해요. 습기가 많이 차고 하면 채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기, 비가 좀 오고 막 이러면서 좀 이제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채굴이 많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리튬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날 따뜻해지고 다시 여름으로 다가가면서 채굴량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계절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약하고 여름으로 가면서 조금 강해지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럼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적자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고 평가손이었었잖아요. 그럼 그 재고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더 악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죠, 지금. 오히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1분기는 모르겠지만 2분기, 3분기 가면서 오히려 재고 평가손이 재고 평가 이익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익 개선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팔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좀 싸게 사실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3월 8일 날 직접 그 인터배터리 데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녔거든요. 실내가 더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날 이제 갔을 때 그 대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 질문하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대학생들이 정말 이제 관련 전공을 하는 친구들인가 본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켜보다가 몇 가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내 나름대로 궁금한 거 좀 체크한 게 있는데, 제가 보면서 이제 거기 인터배터리 데이 참가를 통해 가지고 얻었던 아이디어, 요거 괜찮다, 아니면 요건 봐야 되겠다 싶었던 게 몇 개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현재는 2170만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테슬라에도 2170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4680 또는 4682라고 하는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확대가 될 거, 생산이 될 거고 양산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340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구체화한 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개 모델로 해가지고 46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름이 이제 46mm, 이 파이가 이건 이제 길이거든요. 길이가 이제 보통 46, 80mm, 80mm짜리를 얘기했었는데
요게 이제 95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다양하대요. 근데 이게 길이가 길수록 더 좋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업체별 사양에 따라서 업체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4가지 이제 모델을 좀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제 양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170 배터리 원통형 요만한 걸 만드는 거하고 4680으로 해서 요만한 거 만드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얘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게 저장이 되겠죠? 근데 이게 만드는 게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까지 이 46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시제품 생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날 가서 이제 확인한 거는 금양까지 포함해가지고 일단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방업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삼성은 지금 보기에 BMW하고 스텔란티스일 것 같고요. LG가 아마 이제 폭스바겐, 그 다음에 이제 LG가 이제 폭스바겐, GM 이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향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아니겠나 싶고, 금양은 사실 이제 전방 업체는 아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산 라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보니까 부산에다가 르노, 삼성이 공장을 짓는다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추정컨대 그쪽에 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데는 이제 그쪽이니까 그게 연결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의 상용화가 앞당겨진, 46파이 그 배터리가 상용화 그리고 양산이 앞당겨진다 그러면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소재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쪽들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기사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시장에서 별 반응을 크게 안 했었다가 갑자기 이제 인터배터리 데이 때 요게 잠깐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그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배터리 그 소재를 광석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배터리까지 만들고 밸류체인 내에서 이 오폐수 발생을 갖다가 제로로 만들면서 이제 전부 다 찌꺼기 남기지 않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원가 절감률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HN이라고 하는 회사가 오늘도 급등했고, 요 인터배터리 데이 전후에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에코프로 그룹 전반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원가율 절감 효과도 굉장히 클 거고 이익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구체화되어 있는 회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에코프로 그룹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 SDI가 질러버린 게 뭐냐면 전고체 2027년 양산. 그래서 전고체 관련된 주식들이 쫙 올랐잖아요. 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은. 전고체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2027년에 양산을 한다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얘기해왔었고 준비해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 도요타 자동차도 사실은 25년부터 양산한다고 했다가 이걸 28년으로 미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27년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27년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그쪽에서 제시한 계획인데, 실제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진짜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양산에 대한 어떤 확신보다는 회사가 목표 내지는 의지를 보여준 거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는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어요. 그럼 양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이어가 정해졌을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캐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전고체가 사실은 ACM보다. 그러면 이걸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양산이 돼가지고 앞으로 쭉 간다 그러면 항상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ACM이나 이게 다 필요 없다는 말도 되는데, 근데 갑자기 삼성 SDI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가지고 대대적인 투자가 ACM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SK에 가서도 물어보고 LG에 가가지고도 똑같이 전고체 배터리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제 느낌 종합해가지고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떠나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전고체보다는 반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27년, 28년 정도 되면은 상용화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전고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 못 받기는 조금 저는 일러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시장 점유율. 그럼 이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시장을 확 잡아먹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은 원가 절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율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전고체 배터리는 고정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액체가 전에 액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해질 고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온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둔해져요, 사실은. 액체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둔해지기 때문에 이게 효율도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극복해야 될 문제가. 그리고 발화의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가정을 해도 원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030년 한 초중반 됐을 때 5%? 3에서 5% 내외 아니겠느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말 럭셔리카에 장착이 되는 용도로는 가능해도 이게 NCM을 죽이고 LFP를 죽이고 뭐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 셀투백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그거는 모듈을 없앤 건데, 요거는 중국에서 이제 LFP 배터리를 셀투백으로 해가지고 주행 거리를 늘리고 뭐 무게를 가볍게 하고 뭐 더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효율을 높였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NCM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용화되는 시점에 대한 거는 제가 체크를 안 했지만,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NCM이 셀투백이 가능하다 그러면 LFP보다 훨씬 낫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만하다. 그리고 이제 전구체 없는 양극재를 개발했다. 이게 이제 금양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금 그 배터리 쪽, 특히 양극재의 기본 소재가 되는 전구체가 거의 중국산이거든요. 이거를 갖다 지금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양에서 이거를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업계 전반으로 확산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탈중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정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서 이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